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말고도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더 있다고 전직 대표팀 코치가 폭로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고 대한체육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내일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로비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장소 협조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는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어제도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다른 죽음을 막아달라며 다음 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태는 빙상계의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직 코치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권력의 비호가 있었고 또 묵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허재원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여준형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는 빙상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빙상계 특유의 권력관계 탓에 피해자가 맞서 싸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선수를 위하는 연맹이 돼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연맹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선수 징계주기 바빴고 연맹 임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걸 봤을 때는 특정 권력의 비호 아래 폭행 가해자들이 살아남는 악순환 속에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상대로 피해 선수나 학부모가 맞서 싸우기는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셨고 또 지금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시고 또 평창올림픽 때는 부단장이셨어요. 근데 그러신 분이 그걸 몰랐다고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빙상계에서는 성추행과 불법 도박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대표팀 코치가 여전히 학생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역시 빙상연맹의 묵인 속에 중국 대표팀을 맡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빙상연맹과 지도자들의 방치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심석희는 대표팀에 합류해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태릉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보안이 더욱 철저한 충북 진천 선수촌으로 이동해 전면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심석희를 포함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다음 달 독일 드레스덴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월드컵 5차와 6차 대회에 출전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빙상계 수직적 구조가 심각성을 키웠다. 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 저는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조 전 코치가 했다는 운동 계속하고 싶지 않냐. 그 말이 뭐 이번 사태의 모든 걸 좀 함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심석희 선수 외에도 대여섯 명의 정도의 이제 피해자가 더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다들 온 국민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 말이 전직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입에서 나왔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이 더욱 큽니다. 여준형 전 국가대표 코치인데요. 지금은 빙상계 개혁을 위한 출범한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를 맡은 인물입니다. 오늘 각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심석희 선수 외에 더 많은 성폭력 피해 선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달 전부터 성폭력 의혹을 접수해 왔는데 현재 5건에서 6건 정도 의혹이 있고 이 중 2건은 피해자를 통해서 직접 성추행 의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재 선수 생활을 하는 현역 선수도 있고 심석희 선수처럼 미성년자 때부터 피해를 입은 선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성년자 때부터 피해 입은 선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또 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 여준영 대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빙상계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고 그 권력의 비호 아래 폭행 가해자들이 살아남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이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질 수밖에 없었고요. 피해 선수나 학부모가 그에 맞서서 싸우기는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여준영 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를 위하는 연맹이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연맹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선수 징계 주기 바빴고 연맹 임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여준영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선수를 위한 연맹이었다면 이런 젊은 빙상인 연대도 사실 필요가 없었겠죠. 네. 일단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낸 건데 그렇다면 이 추가 피해 선수들 어떻게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선수들이 2차 피해를 막고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공식 석상에 나와서 피해 사실을 공개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젯밤하고는 얘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젊은 빙상인들의 모임이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당장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더 신중한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선수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에 심석희 선수의 항소 공판이 있고요. 심석희 선수 사건이 불거진 후에 국민적인 이런 공분이 들끓는 걸 보면서 피해 선수들이 극심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기자회견도 시민단체와 같이 했습니다만은 뭐 네. 시민단체 포함해서 각계 각층에서 대응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운동선수 보호법도 발의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네.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안을 소개했는데요.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단 한 번만으로도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 확정 이전에도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대한체육회 산하위원회였던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와 별도로 안민석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대한체육회 임원 전원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도 대응하기로 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에 합의했던 피해 선수 일부가 또 합의를 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소식은 어제 밤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인된 예. 소식인데요.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뿐만이 아니고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중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3명의 선수는 조 코치와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2명이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사실까지 공개하고 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2명의 선수도 심석희 선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조재범 코치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정치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전원 총사퇴를 촉구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대한체육회 바람 잘 날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비리의 좀 결정체다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인데 이번에 대책을 내놓긴 했죠. 네, 일단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체육계 비위 근절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선수촌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 나서고 여성 전문위원 증언하고 선수촌 내 주요 사각지대에 CCTV 달고 라커룸에는 비상벨 달겠다 이런 대책이 포함됐는데 네. 이런 대책들 예전에도 이미 많이 나왔던 대책들이거든요.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이 대책들이. 네. 사실 뭐 법적인 문제 또 당국의 어떤 조처 다 꼼꼼하게 진상 규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심석희 선수의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운동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씩씩하게 운동은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네. 심석희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 신분입니다. 워낙 큰 충격을 받은 상태고 언론의 네. 관심도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부담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대표팀에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태능에서 국가대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태능 링크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단 전원이 함께 진천 선수촌으로 이동을 했고 네. 진천 선수촌은 사전 등록을 안 하면 정문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쇼트트랙 대표팀뿐만이 아니고 진천 선수촌 전체의 외부인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회가 2월 1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5차 월드컵 대회인데요. 심석희 선수도 정상 출전할 예정인데 뭐 좀 스포츠 기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네. 되는데 일단 선전을 기원해 봐야겠습니다. 네, 2월 1일이면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대회도. 일단 지금 시점에선 좀 차분한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제 시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새해 계획과 포부를 펼치는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81년도 국정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공약한 대로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 민족 통합의 기반을 닦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갑수를 시하는 내용의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변화와 계획의 2차 년도입니다.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을 만나 국가의 현 사태를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15분간의 모두 연설을 통해 변화와 안정,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 개체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삶이 고단한 국민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새해에도 그동안 주력해온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연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에 대한 답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기 어렵다면서도 친서가 비핵화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친서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청이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에 달려있다며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뒀는데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북한의 조치를 더 촉구하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4번째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순서는 그 다음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또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 관계의 발전을 또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머지않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보다 분명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두 사안에 대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속해야 할 특감반원이 스스로 직분을 넘어선 감찰을 했는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민간인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는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채 조기 상환 외압과 같은 주장은 자신이 접한 작은 정보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게 큰 탈이 없어 다행이라며 이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충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관리 책임이나 기재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특검 수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향후 전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개편에서 언론인 출신의 참모들을 기용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도 공공성이 필요한 청와대 조직에 필요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직 기자가 사표를 수리가 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심지어 이틀도 안 돼서 어떤 권력을 건전하게 비판해야 되는 현직 기자 입장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인 출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기용을 비판한다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청와대에 공정한 언론인이 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다른 관점을 살피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적인 관점, 비판 언론의 관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지만 지금 정부는 권한 유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이번 청와대 개편을 신문 색채 강화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대통령의 비서를 놓고 친소를 따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경제인들과의 소통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인사에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많은 경우 양해해주면 좋겠다면서 이번 청와대 개편이 정무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야당과의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 도출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모두 끝이 나자 북한도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 대응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귀국 열차가 국경을 넘은 뒤 북한 매체도 방중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와 달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으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중국을 비핵화 협상의 북한 측 파트너로 공식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중국도 한층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재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를 언급하자 시 주석은 북한의 주장은 응당하며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사전 공조를 통해 중국을 후원자로 만들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봅니다. 또 두 나라 정상이 9달 남짓 사이에만 4번째로 만나 위대한 단결을 만천하에 과시했다며 보도 내내 북중 단합과 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관련 자산에 대한 북측의 몰수, 동결 조치에 대해 추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자산 몰수가 남북 간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남북 간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일철 죽음 옛 신일본 제철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내 자산이 압류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상의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은 자산 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앞으로도 포스코와의 협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오전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9시 반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사 주변에는 각종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돌발 상황도 우려됩니다. 헌정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출석 당시 수준으로 보안과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성호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선 거리로 400여 미터에 불과해 돌발 상황이 없다면 걸어서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현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나 청사로 들어갑니다. 전직 3부 요인인 만큼 검찰 고위 간부와 잠시 차를 나누며 인사한 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15층으로 향하게 됩니다. 15층 조사실은 청사 제1꼭대기층으로 지난해 고위법관 조사 등을 위해 보안과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층보다 출입과 보안이 더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조사실로 들어서면 가장 안쪽 창가에서 검사 2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사 진행은 신봉수 특수 1부장이 관할하고 사법농단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맞은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앉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가 배석합니다. 오른쪽에는 수사관 2명이 앉아 조사를 돕습니다. 조사 도중 피의자와 변호인이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눌 소파 등 별도 공간도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던 10층 조사실과 달리 응급용 침대는 없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소환되는 만큼 청사 보안도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시위대가 몰려올 것에 대비해 주변에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고 사전에 허가받은 취재진 등을 제외한 일반의 청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조사실 창문도 블라인드로 가리고 드론 촬영을 전면 금지해 외부 노출도 차단합니다.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심야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끝날 조사는 아니라고 거듭 밝혀온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공개로 검찰 청사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 지사는 개인적인 송사로 도정 업무에 영향을 미쳐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허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 비서실장 57살 현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현 씨가 비서실장이 된 과정 등을 볼 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58살 조모 씨에게 정치활동 보답 차원에서 매달 250만 원씩 준 것은
정치활동자금이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고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로 걸어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된 건데 고발장도 들고 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이지만 자신이 폭로한 내용을 직접 고발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한국당에서 이미 고발한 바가 있는데 비서관들에 대해서 그 해당 혐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거기는 수사 의뢰 진정 부분이고 그건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그냥 공표한 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습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에서 생산한 민간인 관련 첩보를 경찰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새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 첩보 넘기라고 한 거 맞는 건가요? 오늘 나왔던 기사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 청와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간인 사찰과 여권 인사 비리 보고 묵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입니다.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입니다. 검찰은 이번 3차 출석을 끝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직 직원 소환까지 마친 만큼 청와대 인사 소환도 곧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거론돼 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배제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대신 원로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 지도부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욕설을 하며 비난한 지만원 씨가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할지 경론을 벌여왔지만 결정하지 못했고 지시는 집회 현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 백볼 잘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옛날에 대변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얘기해 보세요. 김민주는 계속 남아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요. 왜 뭐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왜 만나냐까지 나오는데 본인이 응모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분들을 확인하는 작업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응모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지만원 씨가 작년 10월달에 1심 재판에서 9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았거든요. 모르겠어요. 북한군 이거 개입설을 재판에서 이게 뭐 유죄가 이 정도 하죠. 그 유죄 판결 내용도 잘 모르는데 나보고 지금 어떻게 더 얘기해달라고. 사법죄에 걸려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게 옳으냐 이걸. 나는 이거보다 지금 오늘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 오늘 지금 노영민 주중대사 오늘 지금 청와대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다고 하는데. 오늘 지만원 씨가 오후에 대표님 집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5.18 조사위원 추천 언제? 그 한국당이 지난번에 공모를 다시 한대. 그래서 공모에 다시 들어갔더니 면접을 한대. 근데 어떻게 당신 세상 인식이 안 좋아. 선생님 세상 인식이 안 좋아요. 그 함께 가면 우리 당 망해요. 망한 당인데. 아니 이게 뭐 나이롱뽕 막말로 나이롱뽕 해서 내가 그 뭐 연구했냐 이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글을 쓴 나경원 대표를 만난 결과 그래도 딱 쓰니까는 이제 난리들이 났지. 응? 모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을 해서 지만원이가 나경원에 대해서 폭언을 퍼붓고 뭐 욕설을 했다. 그게 무슨 욕이야. 이론에 안 맞으니까 내가 침묵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와요. 그냥 지만원은 밝혀. 젊은 여성한테 모욕당하고 그냥 밝혀. 내가 어떻게 그런 그 21살이나 그 죽은 그저 여성한테 말이야 짓밟히고 있겠느냐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근데 나를 또라이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또라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네,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BMW 코리아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BMW 측이 장기간에 걸쳐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 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54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52살 김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지사동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3살 A씨가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금형을 옮기는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다른 죽음을 막아달라면서 다음 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자 택시업계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담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택시업계는 한 달 만에 또 동료를 떠나보냈다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를 더는 죽이지 말아달라며 카풀 서비스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풀 여급 중단 없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광화문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65살 임정남 씨의 육성 유언도 유족 동의 아래 공개됐습니다. 갠신이 밥 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 카풀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는 출범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중순 참여를 약속했던 택시업계가 선결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중단하고 대장에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업계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광화문 광장에서 네 번째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앞에서 열린 3차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분신 사망으로 택시업계가 또 격앙되면서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도중에 가이드 폭행 등을 일으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예천군 농민회가 군 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회 회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 말을 할 수 없이 창피하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본인들은 자리는 지키겠다. 끝까지 이 상황이 저희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를 이 현장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네, 재판을 받던 20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방청석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4살 김모 씨가 도주한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쯤. 김 씨는 청주지방법원 4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에게 공동상해죄와 단독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층 법정을 빠져나간 김 씨는 1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법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누가 뛰쳐나가거나 뭐 이런 그런 상황은 좀 딱하게 뭐 누가 뭐 싹싹 이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적이.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난 낮 12시 10분쯤. 늑장 대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20여 명으로 전단 추적반을 구성해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등 도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도보로 이동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김 씨의 연고지와 친인척, 지인 등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전주지방법원에서 20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망치는 등 법원의 피의자 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새벽 시간 역주행 차량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운전자를 잡고 봤더니 술에 취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맞은편에서 불빛이 다가옵니다. 역주행 차량입니다. 핸들을 틀어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당황할 여를도 없이 일단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갑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운전자는 육군 하사였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대전 신탄진 나돌목부터 충북 청주 옥산 분기점까지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36km나 거꾸로 달렸습니다. 0.170이라는 수치는 거의 만취 상태.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170이면 거의 인사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막지 못한 만취 역주행. 검거된 하사는 육군 헌병대로 넘겨졌고 어리석은 선택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뉴스 크리에이터를 통해 회식 중 화재 진압 작업에 나선 소방관의 모습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상가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인천시 송현동에 있는 열쇠 점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들이 함께 물을 뿌리며 돕고 있습니다. 바로 옆 고층 건물에서도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불을 끄는데 한창입니다. 근처에서 회식 중이던 송현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7명이 불이 나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소방관들은 옆 건물에 있던 100여 명을 대피시키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덕분에 불은 15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DNA 뮤직비디오가 한국 그룹 최초 유튜브 조회수 6억 건을 넘겼습니다. 한국 그룹으로는 처음 세운 기록이며 현재 K-팝 전체 뮤직비디오 조회수 1위는 32억 뷰를 돌파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만큼 이혼 합의금도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내 맥켄지와 공동 명의의 트윗을 통해 이혼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사랑과 실험적인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했으며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들 부부가 헤어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 맥킨지는 지난 2013년 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사교적인 남편 제프와 달리 자신은 칵테일 파티가 그리 편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이혼인 만큼 현지 언론들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이혼 합의금 액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는 이들이 사는 워싱턴 주의 법에 따라 아내 맥킨지는 660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혼 이후 일군 재산은 절반씩 나누게 돼 있기 때문인데 제프 베이조스는 결혼 이듬해인 1994년 아마존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이혼 비용은 언론 재벌 루프트 머덕과 미술상 와일든스타인 등인데 베이조스의 합의금이 지금 계산대로 확정되면 종전 기록의 수십 배에 이르게 됩니다. 아울러 아마존 지분의 16%를 갖고 있는 제프가 이혼 비용 마련을 위해 지분을 팔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맥킨지도 지분 매각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합의금 지급 방식 또한 세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폭설과 겨울 폭풍으로 새해 첫 달 들어 최소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노르웨이 트롬스의 인근에서는 지난 주말 20, 30대 스키어 4명이 폭 300m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루마니아 남부 슬라티나에서는 지난 8일 67세 남성이 주차장에서 동사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독일인과 슬로베니아인 스키어 등 5명이 눈사태로 숨지는 등 유럽에서 이달 들어 모두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강들이 모여드는 곳. 네,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유족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 병원의 전 병원장 강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측에 모두 1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 8천여만 원으로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1심보다 줄었습니다. 네, 지난 14년 가을 장협착 수술 이후 갑작스레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도의 강모 씨는 형사재판에선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유족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집도의 강 씨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짧고 굵은 인터뷰, 오늘 퀵터뷰에선 유족 측 변호인 박호균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집도의 강모 씨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른 때하고 달리 오늘 판결문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은 책임은 인정이 됐지만 배상 금액이 1심보다 4억 원 정도 알려진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민사 사건에서 판결 금액은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좀 이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민사 사건에서 판결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별도의 주문 이유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재판부에서. 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1심과 그 판결을 좀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큰 틀에서 판결 이유, 과실 책임 인정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이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세부적으로 이제
이 손해배상 범위 부분이 조금 다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만은 어떻게 나온 좀 배상액이라고 보고 계세요? 네, 이 부분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네. 우선은 이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몇 군데가 있고 또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추측컨대 이제 우리 예술가로서 이제 생활하셨던 우리 고인의 평소 수입 금액, 월 네. 수입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더 조금 하향 이렇게 계산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 금액을 좀 엄격하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앞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대목인가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반대로 수익 네. 금액을 더 저희 원고들 주장처럼 수익 금액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1심에서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수익 금액보다 2심 재판부가 더 이제 적게 이제 인정을 하셨고, 예. 그래서 저희들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더 높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위자료를 증액한다거나 이렇게 또 책임을 더 조금 올린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배상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사망 원인이다. 이런 피고 측 강모 씨 그 병원장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건 아니냐 이런 또 입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저희 측에서는 이제 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달리 파악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1심에서도 일시 고인이 퇴원했던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액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과실이 이제 중하다고 이제 보셨을 것 같고, 네. 1심에서 이미 감액 요인으로 본 부분을 또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감액을 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족 입장은 좀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아직 이제 판결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네. 충분히 이제 이게 확고한 입장을 정리는 하지 못했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어떤 저희들 아쉬운 점들 이렇게 감안해서 예. 상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주문 이유라든지 판결문 내용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상고 쪽으로 결론이 좀 모아지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네,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사 사건이었고 또 형사 사건으로는 이제 피고인 강모 씨가 지난 5월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법정 구속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오늘 소송에 좀 항소심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네. 서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오늘 결론을 보면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물론 이제 배상액도 관건이지만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집도의 강모 씨의 의사 면허 부분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형을 네. 선고받아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지만 다시 면허를 취소하면 또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좀 말씀하신 부분이 실은 조금 좀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현행법상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됐는지는 이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네. 이제 다만 이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1년에서 3년 정도가 경과하면 면허가 이제 재교부가 이제 가능하게 돼 있고 네. 그동안 이제 대부분 이제 통계 자료라든가 나온 자료들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판결문이 나와서 또 오늘 항소심 관련한 유족 측 입장이 전달이 되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각주의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말고도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더 있다고 전직 대표팀 코치가 폭로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대한체육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내일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로비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장소 협조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는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어제도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다른 죽음을 막아달라며 다음 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의 전략무기 운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때마다 미군의 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가 한반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과 전쟁 위기도 고조됐습니다. 지난 1년 핵 개발을 멈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의 전략 자산 운용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주변 미군의 핵무기도 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습니다. 비핵화와 전략무기의 한반도 반입을 연계한 북측의 신년사와는 결이 다른 겁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전략무기 운용 문제가 향후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대통령은 또 한일 갈등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면서 역사에 대한 일본의 겸허한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작심한 듯 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대응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최근엔 레이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일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거론하며 일본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국제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 결집 등을 위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일 민감 사안에 대해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향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빙상계에서 또 다른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추가 폭로를 준비하는 등 체육계의 미투 운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뿐 아니라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대여섯 명. 이 가운데 현역 선수인 2명은 조만간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는 현직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관련돼서는 뭐 소문이라는 건 많았었거든요. 피해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종목에서도 지도자의 성폭력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이 체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병폐인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는 늦었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일 이후지 잘 참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폭행으로 재판 중인 조 전 코치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2만 명 넘게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인 요리사가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식당에서 일하다가 인기 연예인의 부친인 요리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한 여성이 지난해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청사가 아닌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뜻을 밝혀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진당 의원 지휘역인 소송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지시하고 김앤장 변호사와 직접 만나 재판을 논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재진 앞에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후 종적을 감췄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정문 앞을 기자회견 장소로 지목해 자칫 충돌이 우려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전국 간부 소집령까지 내리며 기자회견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주변에 각종 집회와 시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소환 뒤에는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네, 친형 강제 입원과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성과를 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담담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첫 재판 출석에 대한 소감을 묻는 말에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지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이 과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5,500억 원을 시민들을 위해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이익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환수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 입원 혐의는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한 심리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났던 대학생 가운데 2명이 복통을 호소하다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방을 사용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건 지난 6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침 여학생 2명이 복통 등을 호소해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줄 알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증세가 재발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 영사는 구토와 설사, 탈수와 폐렴에 따른 저혈압성 쇼크로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복통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대학생과 함께 주민생활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간 나머지 학생 14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봉사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현지 호텔에서 2인 1실로 생활했고 숨진 학생들은 같은 방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복통을 호소하기 전날 저녁에 호텔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일부 아이들이 이제 호텔에서 10m 거리에 있는 외국인 식당에 가서 피자와 폭립, 돼지고기와 좀 맥주를 먹었다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유가족과 총장 등이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대학 측은 봉사활동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남은 학생들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추락사한 청소년이 2014년 이후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복용 뒤 추락사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엔 당시 13살 남아가 2016년 3월에는 당시 11살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54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들이 전국 BBQ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본사와의 교섭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가맹점주 수십 명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반복된 오너 리스크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그룹의 화의 신청과 관련해 28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한 대형 법무법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 초 징계위원회까지 만들어 과다 수임료를 바로잡겠다고 결과는 무혐의.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돈을 뚝딱 카드 5천 원씩 따먹고 가려고 놓고 실보가 뭐냐? 론스타 펀드의 의결권을 제한을 해야 될 어떠한 근거도 어디에서는 아마 그 은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받지 못하겠습니다. 행성의 불법 행위, 특히 불법적인 승계에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김장법률사무소가 법률 조언자 내지 대리인의 방식으로 관여. 삼성에 대해 명령이 그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따로 관리가 되었고 다 회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네, 재판부는 조성만으로 유죄라고 봤는데요. 조성만 대해서는 될 것 같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회이사로 되고 김장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파트너로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김앤장 대표를 채택하고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만 보내놓고 외국으로 출국. 사실상의 밤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까지.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은밀히 접촉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윤경세 전 외교부 장관도 김앤장 측과 접촉한 정황을. 의견서가 김앤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만든 생각으로 눈물이 많이 나오고. 저희 김앤장 같으면은 지난 40년간 토종 로펌으로 한국 실정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박스박연을 피 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김앤장이 이것을 갖다가 맡고 있대요. 혹시 무슨 제품도 살인자도 변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살인 행위를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김앤장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뭐 김앤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넘어서 이 최고의 로펌이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 벽보. 담벼락에 걸려있는 선거 벽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포스터입니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은 물론이고 각종 추태를 벌였던 박종철 군 의원. 문제 일으키고 나서 부랴부랴 탈당을 해서 지금은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죠. 제대로 일할 사람, 또 반드시 해낼 사람이라는 굵직한 글씨 아래 눈에 띄는 이력은 단연 전공입니다. 휴먼 복지학부. 네, 박종철 의원 내일 오후에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고 또 군의회에선 제명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군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뽑아만 준다면 이렇게 예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이 쉬어라 외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혈세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천 시장 앞에서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뉴스와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